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창의아동 발달재활 융합적인 접근, 융합적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융합적 접근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걸 융합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뭐냐면 사람의 인간의 이 발달 영역을 봤을 때 우리가 인지 정서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지 정서 기억은 인간의 뇌세포들의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뇌 안에 뇌세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뇌세포들의 기억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인간의 기억은 뇌세포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뇌세포가 손상이 되면 기억이 사라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기억이 뇌세포에 존재하고 있고 이 기억을 담은 뇌세포가 뭔가 이 뇌세포 안에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정보가 있는 거예요. 정보. 이 정보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뭐 유도? 네, 유도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 뇌세포에. 그래야지 그 유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도를 평생 해온 사람들은 유도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유도의 기술부터 해갖고 유도의 묘미부터 해갖고 뭐 유도에 대한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을 땄고 뭐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도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뇌세포에 존재하고 있고 인지와 정서는 뇌세포들의 활동으로 현재 만들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측면들이 이 인지와 정서와 기억은 이것은 기초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기초 영역. 기초 영역으로서 인지와 정서와 기억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지와 정서와 기억이 표현되는 언어 기관으로 표현되면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분석해 보면 어떻게 돼요? 언어를 분석해 보면 그 언어 속에 나의 기억과 인지와 정서가 있는 거죠. 예, 인지와 정서와 기억은 언어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 속에 그 사람의 인지, 생각, 그 사람의 기억,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언어 속에. 그쵸?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어떻게 돼요?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인지, 생각, 기억, 그리고 그 사람의 이 감정, 정서 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와 정서와 기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쵸? 그래서 행동의 구성 요소가, 심리적 구성 요소가 인지, 정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언어의 심리적 구성 요소가 인지, 정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심리학을 말할 수 있고 행동 심리학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기억 중에 잠재적 기억을 가지고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의식. 그쵸? 그 의식과 무의식. 의식은 인지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고 무의식은 우리 기억 속에 담겨 있는,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세계가 아닌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기억의 세계를 무의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의 제자인 융은 이 집단 무의식을 얘기한 거죠. 집단 무의식. 그래서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인간의 뇌 안에는 본능적 기억이 다 있는 거예요. 딱따구리가 제가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딱따구리를 많이 만나는데 이 딱따구리가 벽에 그 나무에 딱 달라붙어 갖고 이렇게 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해요. 그게 이제 그 다 뇌 안에 본능적 기억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는 이제 이 기억은 우리가 생각한 것도 기억되고 우리가 감정으로 느낀 것도 기억되고 눈, 귀, 코, 여 온몸의 피부로 느낀 것도 다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그 인지, 내가 생각을 할 때 동원되고 있는 기억들은 우리가 인지에 동원된 기억들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잘 어떤 뇌세포들의 연결이 잘 미치지 못해서
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이런 걸 무의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옛날에 어떤 물건, 내가 옛날에 자주 쓰던 핸드폰, 그 물건을 딱 보는 순간 옛날 추억이 탁 떠오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때 뇌세포들이 연결되면서 기억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와 정서와 기억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걸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인지와 정서와 기억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쵸? 그리고 이 인지와 정서와 기억은 이거는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기초 영역에 해당하고 이것이 드러나는 게 언어와 행동이다. 그쵸?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이 기억의 무의식의 세계에 집중했던 프로이드나 융, 그쵸? 이런 사람들은 이 무의식의 세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프로이드의 제자였던 아들러는 좀 이제 프로이드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개인 심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심리학. 개인 심리학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의식 무의식 자꾸 이렇게 나누냐,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 사람과의 상호작용, 이러한 얘기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회성이라는 측면은 뭐예요? 사회성은 최고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보면은 어때요? 여기 언어가 동원되고 행동이 동원되는 거예요. 표정이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언어와 행동에는 인지정서 기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만, 내면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언어와 행동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그게 사회성이다라는 거죠. 사회성.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적인 영역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융의 분석심리학이라든지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이라든지 이런데 반해서 이제 인간에게 보여주는 행동심리학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심리학이 굉장히 뭐 고전적 조건화라든지 조작적 조건화도 보면은 동물 실험으로 이루어지니까 좀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서 인간의 인지적인 영역,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존중하고 내담자를 존중하는 인지치료, 인지심리학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실상 뭐 정서 중심 치료도 그렇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즘에는 인지행동치료, 합리적 인지행동치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언어치료, 행동치료, 인지치료, 정서치료, 이런 정신분석치료,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성, 아까 아들러가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 사회성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 사회의 그 문화적인 심리가 존재하고 있죠. 집단적인 심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의 심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시대. 그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네, 또 역사적 심리, 시대적 역사적 심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회 문화적인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사회성이에요. 그 사회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치료라는 거와 발달 재활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치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울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장애 중에 조증 상태에 있다. 기분이 굉장히 업돼 있는 거죠. 또 우울증에 있다. 기분이 다운돼 있어요. 조울증이 있다. 예? 그래서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기분장애를 치료하는 거 심리치료다라는 거예요. 또 불안장애, 굉장히 어떤 그 공황장애 같은 불안을 느낀다.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좁은 공간 또는 사람과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 또는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측면들을 이제 심리치료가 되는 거예요. 또 조현병 아시죠? 그래서 망상이라든지 환청, 환시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거 과거엔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런 조현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거 심리치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심리치료의 영역. 그렇죠? 또 우리가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또는 뭐 소시오패스라든지 나르시시스트라든지, 그러니까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나 각종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든지 우리가 편집증 아시죠? 그렇죠? 뭔가에 굉장히 집착돼 있고 강박장애, 뭔가 짜여진 그 강박 상황 속에서의 아주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강박장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치료해 나가는 것이 이제 심리치료다라는 거예요. 그 심리치료에서도 우리는 융합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융합적인 접근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발달 재활이라는 것은 아주 발달 현실에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 환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드나 융이라든지 이러한 무의식, 집단 무의식을 이야기한 그들이 말하는 어떤 심리적인 원형의 상태라든지 이러한 세계들이 비판을 받는 건 뭐예요? 굉장히 신비주의적이다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적.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행동을 가지고 얘기하자 하면서 행동심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MBPA 과학은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명확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명함. 그러니까 자명함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BPA 과학을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심리치료에 대해서 자명함을 얻게 됩니다. 자명함. 예? 그냥 알게 돼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동의 발달 재활에서는 우리가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 사회성을 어떻게 발달시킬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는 뭐예요? 아니, 7살인데 12개월 수준에 지금 있는 거야.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이. 이것을 발달 장애라고 하는 거고, 7살인데 발달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불안 장애가 있다, 기분 장애가 있다, 조현병이 있다, 또는 각종 그 성격 장애가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리 장애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심리 장애는 심리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 보면은 심리 장애와 발달 장애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심리 장애와 그리고 발달 재활을, 심리 치료와 발달 재활을 병행해 줘야겠죠. 그렇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치료와 이 발달 재활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양쪽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접근에서도 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를 전개한다 그럴 때 저 아이는 발달에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어떤 놀이를 좋아해. 그럼 놀이 심리치료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음악을 좋아해. 음악 심리치료로. 미술을 좋아해. 미술 심리치료로. 화해를 좋아해. 화해 심리치료로 가는 게 좋겠죠. 이야기를 좋아해. 이야기 심리치료로 가는 게 좋겠어요. 네. 그런데 발달이 지연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재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뇌세포 발달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의식을 발달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처럼 사람과의 상호작용 없이 이 아이들이 발달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발달 재활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치료도 발달 재활도 모두 다 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심리학이 서서히 그렇게 접근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융합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동양은 다 알고 있었어요. 동양은 우주와 그리고 인간이 하나임을 알았고 자연과 우주와 인간이 하나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나누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러라는 프로이드의 제자가 왜 이렇게 다 의식, 무의식, 슈퍼 에고, 에고, 이드 해가지고 원자, 초자, 자 이런 거 왜 자꾸 이렇게 나누냐,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것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게슈탈트, 네, 게슈탈트 접근법 그 심리학에서도 보면은 동양의 그런 그 심리를 바라보는 입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가 융합이 되는 거예요. 융합. 네, 그래서 MBPA 과학이라는 학문은 동양과 서양 학문을 융합하면서 완벽한 이 과학적인 원리를 찾아서 접근하고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 브레인, 피지컬 액티비티, 정신과 뇌와 신체를 긴밀하게 연구해 나가면서 모든 재활과 심리를 가장 적합한 융합으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이 이제 MBPA 과학이다. 아마 뭐 프로이드라든지 융이라든지 아들러라든지 또는 다양한 그러한 심리치료학자들이 이 MBPA 과학을 접하면은 굉장히 과학적이다. 이러한 학문이 한국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참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 끝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정상에 가면은 우리는 인간의 보이지 않는 정신과 뇌와 신체의 관계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MBPA 과학을 심도 있게 연구하시면은 대한민국의 재활과 대한민국의 심리치료, 대한민국의 아동 발달이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저의 교육 이념은 홍익 이념이에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 이념을 가지고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